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보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고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시험을 기대보다 못 본 그런 친구들이 볼 것 같은데요.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 그런지 제가 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겁니다. 6월 모의고사는 가짜입니다. 우리 여기에 울고 웃으면 안 됩니다. 혹여 시험을 잘 봐서 웃고 있는 친구들일지라도 수능과 비교한다면 육군은 레벨이 깊지가 않습니다. 수능은 지문이, 작품이, 문제가, 선택지가 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잘 봤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지만 혹시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시험인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을 잘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수능 날이 바로 웃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6월 이후에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진다는 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 결과 때문에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자신을 객관화시킨 다음에 그것들을 분석해보고 파악해보는 것이 바로 성찰의 시간인 거예요. 보통 친구들은 왜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는가? 슬퍼하기만 하거나 난 안 돼라는 절망감, 무기력감에 빠지거나 무조건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도 의사들은 진단을 하고 그 원인에 맞춰서 처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찰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성적이 나왔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발전할 수 있는 그 힘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성찰이 뭐냐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왜 등급이 그대로지? 근데 등급은 그대로라도 내가 실력은 올랐구나 라는 걸 느껴야 돼요. 보통 친구들은 등급이 곧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 N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3 때도 국어가 지금 3등급인데 이번 육모 6월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3등급이네? 그런데 똑같은 3등급이 아닐 때 내가 이제 문학 문제에서 정답을 찾을 때 확실한 논리적 근거로 잡았고 비문학에서 정답을 찾을 때 하나하나의 뜻풀이가 아니라 핵심 문장들의 관계를 통해서 잡았는데 등급은 똑같아. 그러면 실력이 향상된 거지만 좀 전에 제가 언급한 문학이나 비문학을 풀었는데 똑같은 등급인데 내가 고3 때하고 똑같았어. 문학을 푸는데 낯선 게 나왔다고 우왕좌왕하고 EBS 나왔다고 그걸 그대로 똑같이 적용해서 풀려고 하니 풀면서도 확신이 안 섰어. 정답의 논리적 근거를 못 잡았어. 라고 한다면은 같은 등급이어도 오히려 실력은 전혀 오른 게 아닌 거죠. 자, 핵심은 등급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과연 나는 실력은 올랐는가? 비문학 지문을 내가 논리적으로 읽어가는 힘이 생겼는가? 라는 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등급은 동일해도 실력이 올랐다고 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등급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오른 게 없다고 느낀다면 그 친구들은 완전히 기본부터 다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찰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과연 나는 실력이 올랐는가? 등급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육모 해설 강의를 꼭 보세요. 육모는 이런 특성이 있어 라고 하는 전반적인 특성으로는 안 되고요. 내가 문제를 풀 때와 저 선생님이 해설해 줬을 때 논리적 근거가 다르네? 그럼 나는 잘못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제 해설 강의를 보게 된다면 저는 매년 해설 강의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바로 해설 강의 올라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당일날 바로 찍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문학 접근하는 논리랑 비문학을 접근하는 논리, 최인호는 철저하게 제 생각으로 해석을 하고 제 생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에 맞춰 객관적으로 정답을 끄집어내죠.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꼭 봐야 되는 이유, 그래야 문제점,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토대로 앞으로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모 해설 강의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해설 강의를 안 보거나 해설 강의의 의미를 갖지 않아요. 이 육모를 나중에 문제를 풀고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미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수능 가까이 와서 육모 문제를 다시 정리한다? 의미가 없어요. 고쳐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육모 해설 강의를 보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문학에서 뭐가 약하고 비문학은 뭐가 약하고, 야, 최인호는 저렇게 논리적으로 읽고 있는데 난 이게 안 되네. 문학을 최인호는 저렇게 보기 선택지로 객관적으로 빠르게 정답을 찾는데 그게 안 되네. 란다면 여러분이 고쳐야 되는 거죠. 자, 최인호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 봤을 때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저는 거의 25년 동안 강의를 하고 25년 동안 매년 거의 지금 바로 당일날 수능 해설 강의를 하죠. 자, 당일날 최인호가 해설 강의 할 수 있는 이유는 육구의 해설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학의 정답은 복이라는 거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선택지의 기준이 명확하고 비문학도 지식이 아니라 글쓰기 논리상 정답은 명확하게 지문을 근거로 잡아낼 수 있어요.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공부니까 그걸 고치는 게 해설 강의를 보는 이유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해설 강의를 보면서도 틀린 문제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되고 맞은 문제도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알고 맞았는가? 논리적으로 맞았는가를 점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찰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시간 부족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왜 80분 안에 끝까지 읽어내는 능력이 부족할까? 이거를 가장 1순위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어요. 내가 문학을 25분 안에 풀지 못했기 때문이고 비문학을 40분 안에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5분 안에 문학을 풀 수 있는 논리는 어떤 것이었지? 난 그걸 고민하고 문제를 풀었나?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뜻풀이 EBS 정리를 암기하고 있었는가? 그 내용 나오지도 않는데 암기된 걸로 풀려고 하니 실제 낯선 조건인 보기와 선택지를 보고 스스로 읽어야 되는 힘이 없었으니 문학이 30분 이상 40분으로 가는 거고 비문학도 결국은 사후적으로 다 정리된 결과를 이해하고 그것이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듣다 보니 결국은 이 지문들의 핵심을 빠르게 선별하면서 주체적으로 읽어가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한다면 결국은 읽기 능력이 부재했다는 거야. 문학도 복이라는 조건과 선택지라는 비문학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으면 문학은 25분, 빠른 친구도 20분 안에 들어오고요. 비문학도 어떤 지문이 나오든 첫 문장 첫 단락을 보고 핵심을 추론하면서 빠르게 읽어갈 수 있는, 왜 핵심을 추론해야 될까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출제자고 그 사람이 정말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문장을 해석하려고 매달리는 순간 시간은 가죠. 그럼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독서론까지 해서 총 4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한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끝끝내 매달리고 있으면 나머지 문제도 지문도 못 풀기 때문에 결국은 점수는 급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0분이라는 시간의 범주 안에서 비문학을 40분 읽을 수 있고 문학을 25분에 끝내고 언매, 화작을 15분에 끝낼 수 있는 읽기 능력, 그거를 키우려면은 글쓰기의 논리, 문학의 선택지의 논리, 보기 조건의 논리를 익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실력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성찰을 통해서 내 공부 내용이나 양이 아니라 내가 EBS를 덜 했나? 내가 공부 시간이 적었나? 모의고사를 안 풀었나? 강의를 덜 받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방법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와 수동적인 인강만 내가 듣고 있지 않았는가? 문학도 복이라는 조건으로 선택지라는 걸 토대로 해석하는 능력, 과정이 중요하고 비문학도 결과적인 문장 뜻풀이가 아니라 이 많은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을 왜 핵심으로 골라내야 했고 그 다음 문장 핵심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핵심 문장들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강의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주체적인 논리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동적인 인강, 여러분을 그냥 떠먹여주는 인강으로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읽는 능력이 없죠. 제가 왜 이걸 강조합니까? 수능의 본질은 여러분이 처음 보는 지문, 처음 보는 작품들을 논리적으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지식 없이도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다 부연, 상술, 사례, 근거를 제시하면서
글이 쓰여집니다. 결국은 사후적이고 결과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핵심 결과를 끄집어내는 과정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스스로 잃는 힘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자, 내가 모의고사를, 사설 모의고사를 안 풀어서 그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읽을 능력이 없는데 모의고사를 많이 푼다고 해서 그 실력이 올라갈까요? 일부 영향은 주겠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실력은 달라지지 않아요. 이 지금 제 영상을 재수 3생들은 절절하게 공감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공부 방법이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작년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죠. EBS를 맹신. EBS는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EBS를 보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EBS가 똑같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EBS에서 절반만 반영되죠. 현대시 2개가 나오면 하나만 반영. 고전시가 긴 게 나온다면 일부만 반영. EBS에 없는 부분이 고전시가에 나오는 부분. 소설이라면 현대소설이 나왔다면 고전소설은 안 나오고 고전소설이 나오면 현대소설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게 100% 생각하지 마시고 반영이 되었더라도 문학은 조건이 달라진다는 걸 명심해서 그대로 내용을 옮겨 암기하는 공부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3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를 거예요. N생들은 알잖아요. 자, 이제는 잠깐 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너무 열심히 달려왔어요. 여러분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한 것뿐이고 여러분이 열정을 다 바쳤던 것뿐. 이젠 좀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쉬면서 변화를 줘야 됩니다. 잘 보세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인생 그래프.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서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육모에서 제자리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왔을 때 여기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나는 안 돼, 내가 능력이 없어, 자책감,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간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성찰이라고 그랬죠. 이때 성찰이란 말은 내 과거 공부했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원인을 찾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 기간이 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거 등산으로 비교해 볼게요. 등산 열심히 올라왔는데 갑자기 푹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안 쉬고 또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쉬십시오. 이때 쉴 때 놀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부 방법을 객관화시킨 다음에 뭐가 문제였지를 찾아가는 시간을 갖자라는 거예요. 앞에 제가 성찰 얘기한 거. 그러면 성찰했을 경우 내가 문제가 뭐였어 라는 것만 발견이 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다음에 잘못된 그 방식을 고쳐서 내 것으로 만들면 이렇게 더 높은 산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수능날 잘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찰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더 올라갑니다. 이게 수능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인생 겪다 보면 또 내려와요. 근데 성찰하는 사람들은 또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이렇게 또 우상향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찰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고 무작정 열심히 하거나 슬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됐죠. 그럼 올라왔는데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점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이거를 안 쉬면 열심히 더 막 하면 괴로워하면 열심히 하면 요 정도까지는 갑니다. 이렇게 절반까지. 근데 수능날은 결국 또 내려옵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더 내려와요. 더 절망.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하향 그래프를 그려요. 자, 그런 것처럼 분명히 성찰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보다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학생들은 육모 끝나고 나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분명히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충분히 했어요. 그러면 열심히라는 노력이 승부가 아니구나. 승부의 어떤 승부처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쉬라고 그랬죠. 열심히 했던 내 자신을 좀 쉬면서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원인을 찾았으면 그때 열심히를 올바른 방법에다가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보다는 천천히. 히말라야라는 높은 산을 오르려면 천천히 걸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지금 히말라야입니다. 수능이라는 히말라야. 히말라야를 오를 때는 빠르게 평상시 걸음들보다 더 빠르게 걷거나 평상시 걸음으로 걸으면 고산증이 옵니다. 산소가 부족한데 빨리 걸으니까 산소를 더 빨리 필요하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힘들어지는 거. 결국은 하산합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에다가 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순간 학생들은 지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9월부터 거의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육모 끝나고 난 이후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그 기간은 열심히보다는 성찰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거 중요하고요. 자, 보세요. 당장보다는 수능날 대비한 다음에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저희 수강평들 한번 쭉 보세요. 그 친구들이 6월 이후에도 얼마나 성적이 막 올랐는지, 짧은 기간에 막 한 달만 해도 등급 엄청 많이 오른 친구들, 저희 수강평의 대부분은 제로 베이스 급상승 친구들이에요. 내한테 맞는 게 뭐지? 얼마나 구체적이고 점수가 얼마나 올랐고 어떻게 모든 과목의 논리를 적용하면서 성장했는지, 그 친구들 대부분은 당장 점수 얻으려고 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날을 목표로 천천히 가자예요. 그리고 하나도 풀겠다는, 아까처럼 열심히, 양이 아니라 하나를 보더라도 깊게 탐구하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문학 같은 경우는 한 지문을 n번 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연습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서 핵심을 가르는 능력이 늘어나야 되고, 저는 요약 정리하면서 읽으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요약 정리된 부분을 보니까 문제 그대로 정답으로 올라와 있고, 그런 탐구를 하라는 거예요. 문학은 복이라는 걸 얼마나 정확히 읽었는지, 구조화해서 복이랑 선택지를 얼마나 잘 연결을 시켰는지, 조건부와 서술부를 얼마나 잘 논리적으로 보고 있는지, 선택지 5건의 논리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깊게 탐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찰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방법과 더불어서 올바른 방법을 가졌다면, 그때부터는 자신감을 갖는다면 많이 안 해도, 빠르게 안 해도 알아서 열심히가 될 것이고, 그게 진정한 열심이에요. 내가 문제집 10건 풀어야지가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니 이미 논리에 빠지다 보니 탐구 방식으로 공부하다 보니 한 지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3, 4시간이 지났네? 이럴 때가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몇 시간 채웠다가 아니고. 자, 열심히보다 어떻게라는 방법론을 고민할 거예요. 자, 보세요. 암기나 지식보다는 논리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요. 문학, 암기, 비문학, 지식,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에 매달리는 거, 결과적인 구조에 매달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과정을 중시하라. 그 결과 나오기까지의 과정 중심으로 탐구. 이 글은 왜 쓰여졌지? 이런 걸 탐구. 그래서 이때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작품 정리, 내용 정리 암기보다는 복이나 선택지를 보는 능력을 키우자. 이걸 통해서 역으로 스스로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빠르게 이 기준 안에서만 해석하는 연습을 하자. 보기와 선택지만 보라는 거 아닙니다. 보기, 선택지가 해석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 안에서만 해석하라. 근데 논리가 되면 보기, 선택지만 봤더니 나 해석하라고 가려고 했는데 논리 관계상 그냥 답이 손들고 있네? 라고 해서 그때 풀어지는 거지, 이것만 보고 풀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석의 기준을 잡아라. 이게 없으면 내 해석은 주관일 뿐이다. 독서도 지식이나 문장 독해보다 첫 단락을 봤을 때 본론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는 범주를 잡고 어떤 순서로 나올 거라는 기준을 잡아야 돼요. 이거는 글쓰기의 기본이에요. 서론의 역할,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 무슨 주장을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화법 작문하는 친구들은 다 이렇게 돼 있잖아. 첫 단락에서 앞으로 내가 뭐 연설할게요, 뭐 할게요 다 말해주잖아요. 매 단락의 첫 문장이 또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를 잘 보고 앞으로 뭐가 나올 거라는 여러분들이 의문사를 던져서 그 핵심 문장을 골라내는 능력을 키우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엄매는 개념을 정확히 익힌 다음에 그 개념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죠. 똑같은 사례 암기한 거 안 나옵니다. 다른 사례를 논리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성찰을 했고 어떻게 공부할지 방법론의 변화를 줬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아직 수능은 많이 남았어요. 100일이면 충분합니다. 논리로 공부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한다면 수강평 제가 보시라고 했죠. 한 달 만에도 올라갑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고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기본 이퀄 완성입니다. 실력 완성. 기본 없이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건물을 지을 때 밑에 지하를 파고 더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그러면 지하로 더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만큼 더 많은 빌딩을 위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하 1층만 있으면 된다면 4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하 10층, 20층 있어야 돼요. 더 내려가라는 거예요. 더 기본으로 내려가다 보면 건물 100층 올리는 건 금방 올라갑니다. 튼튼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기출이죠. 지금 6월 이후인데도 기출을 풀어요. 저 기출 많이 했는데요.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기출은 단순히 내가 내 생각으로 풀고 맞았네 동그라미 X 했을지 봤더니 뜻풀이. 이건 기출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출을 우리가 다시 공부하는 이유는 출제자의 시선을 넘어서기 위한 겁니다. 출제자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냈네. 그러면 우리는 기출을 통해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 내려고 하는 거지 라고 이미 출제자를 뛰어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의 시선을 원리를 이해하려면 기출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조금 논리성이 부족하거든요. 사설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이 기본이 된 다음에 사설을 하십시오. 사설하면서 수능 기본 논리하고 좀 맞지 않네? 라는 걸 찾아낼 정도로 그때 사설을 할 때는, 그래서 문학 독서 기출을 볼 때는 왜 이런 선택지가 올라오고 선택지끼리 5개의 논리적 관계는 어떻게 되고 정답 선택지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분석해야 돼요. 저는 오로지 이런 걸 설명하거든요. EBS도 강의에서도 기출 강의에서도 이거 풀어서 의미가 없다. 어차피 이 작품 안 나온다. 이 지문 안 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성됐니? 그럼 비문학 지문은 서론 본론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우리 이제 현장에서나 제 기출 강의에서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고 이런 거면 이 글의 핵심이 되겠지? 그럼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내겠지? 실제로 문제 그게 있는지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논리를 계속 익히다 보면 내가 읽으면서도 보이는 거죠. 요 부분이 이 문제 나오겠네? 이 부분이 이렇게 출제하겠네? 다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문의 글쓰기 방식을 통해서 역시 선택지나 문제 출제하는 방식까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문학도 작품보다는 이 보기에서 이런 내용을 말했다는 건 이런 작품의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럼 보기라는 거를 더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 그것도 선택지에서 조건부를 봤더니 조건부는 아무거나 오지 않는다. 이거는 이 작품의 핵심을 또 추려서 알려준 거구나. 그럼 핵심을 가지고 가더라도 이 범위 안에서만 확인하면 되겠네. 해석이 아니고 이 선택지에서 말한 조건부를 토대로 확인하는 거네. 라는 거로 기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네. 보기가 주어지니까 이 작품 내용은 이거 맞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냈구나. 문제 형성 원리를 또 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푼다면 옛날 거는 좀 요즘 트렌드하고 조금 안 맞으니까 그러면 최근 6, 9, 5년치, 최근 그 다음에 고3 교육청, 그 다음에 최근 고2 6월 9평, 그 다음이 사관학교, 그 다음에 최근 리트, 이 정도. 리트도 로스쿨 문제지만 우리 수능보다는 약간 논리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어렵기만 하고 논리를 안다면 이것도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출문제를 이걸 다 했다면 그때 사설을 푸세요. 사설. 저라면 오히려 논리성 있는 걸 논리로 그대로 익힌다면 사설이 조금 수능보다 논리성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잘못된 사고로 접근하느니 논리성 있는 걸로 논리사고를 익혀서 구조를 익혀서 이걸 푸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단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미 다 풀어봤어요. 자꾸 정답이 기억나요. 정답은 다 안다는 전제하에 기출을 푸는 이유는 어떻게 정답이 형성되는가, 기출 지문은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 과정을 알기 위해서 다시 기출을 본다는 거야. 문제 풀었다? 틀렸다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EBS를 풀고 사설을 풀도록 하세요. 이건 제 생각에는 9월 이후에도 충분합니다. 논리가 돼 있으면 이런 건 빠르게 끝날 수 있거든요. 논리가 없는 상태 이거로 하니까 그냥 잘못된 거에 반복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뒤로 가야 된다. 이거 뭐죠? 아까 마치 성찰을 하고 내가 뭐 잘못했는지를 원인을 파악하는 거.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과거를 보고 문제점을 찾고 그걸 객관화시켜서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면 빠르게 문제 찾는 순간 남보다 이미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천천히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뛰어보세요. 100m밖에 못 뛰어요. 열심히를 잠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발. 그리고 성찰을 통해서 기본을 하다 보면 속도가 안 나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천천히 가다 보면 이미 수능날 다 있고 수능날은 그 천천히 해서 쌓은 논리성을 폭발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은 절대적으로 논리적인 문제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받느냐, 작품을 받느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요. 수능 출제위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길을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해설 강의 보시고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자신감을 가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그런 점수로 수능날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화이팅!